우리 사회의 주요 사건들을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시시각각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기획취재팀의 지영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기획취재팀 지영희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함께할까요? 네, 얼마 전 서울의 한 반지하 월세방에서 함께 살던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5년이 지났지만 빈곤층은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갇혀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왜 우리 사회는 모녀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없었을까요? 왜 우리는 그들을 지켜줄 수 없었을까요? 오늘은 점차 드러나고 있는 복지제도의 허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복지 사각지대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 경각심을 일깨워줬습니다. 이 중랑구 모녀 사건부터 좀 들여다볼까요? 사건 정리부터 좀 해볼게요. 자, 어떤 일이었죠? 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한 반지하 주택에 살던 80대 김모 씨와 딸 50대 최모 씨가 숨져 있는 것을 집주인이 발견해 신고했는데요. 사인은 질식사였으며 이날은 모녀가 이사를 가기로 돼 있던 날이었지만 아무 연락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집주인이 경찰에 신고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서울 망우동 주택가의 한 반지하방에 새들어 살던 80대 김모 씨 그리고 50대 최모 씨였습니다. 이 모녀가 숨진 채 발견이 됐고 언론을 통해 또 사건이 드러나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경찰은 자살로 결론을 내린 건가요? 네, 경찰은 외부 침입이 없는 것을 감안 이들이 생활고를 견뎌온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검 결과 이들 모녀의 사인이 질식사라는 판단도 나왔습니다. 그동안 모녀는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요? 주변에 정말 아무도 몰랐을까요? 네, 이들 모녀는 2004년 이 동네로 이사를 왔고 한 집에서 15년을 넘게 살았지만 주변과 왕래가 거의 없어서 집주인을 제외하고 이들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딸은 대인기피증으로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고 노모는 치매 증상을 앓으면서 사실상 둘이 한 집에서 같이 거주만 하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정말 주변과 왕래가 전혀 없었군요. 그럼 생계는요? 이게 50대 딸이 대인기피증으로 외부 활동을 전혀 못했다면 생계는 어떻게 유지했을까요? 네, 경찰과 중랑구청 등에 따르면 김 씨 모녀는 매달 기초연금 25만 원을 받으면서 생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숨진 채 발견되기 직전에는 월세를 내지 못해서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할 형편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월세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 생활비를 충당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초연금이 수입에 달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쨌거나 두 사람 다 수입이 없었고 그리고 고령의 노모가 치매를 앓고 있으니까 정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네, 두 사람이 모두 벌이가 없으면 매월 최대 87만 원의 생계급여와 월세의 최대 60%까지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 같은 경우는 요양병원 장기 요양도 가능했습니다. 또 여성가족부가 취약가정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긴급위기가정지원제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복지제도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이 모녀는 실제로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한 거네요. 네, 만약 모녀가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직접 찾았거나 주변 이웃이 이들의 어려운 사정을 알려주었거나 국가가 모녀의 사정을 살폈더라면 도움도 받고 그런 비극도 막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주변에 제보도 없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도움이 필요한 모녀를 찾지 못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사회 안전망은 왜 이 모녀를 비켜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모녀 사정을 왜 알아차릴 수 없었을까요? 네, 일단 이들이 공과금 체납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체납가구 등의 명단을 기반으로 위기가정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월세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온 모녀는 공과금과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기가정 파악 대상에 오르지 못한 거죠. 근데 공과금을 체납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을 보면 충분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요. 네, 근데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기초생활수급자로도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급검자나
친족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들은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담당 공무원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또 직접 찾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대상에도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요? 네, 서울시 공무원이 직접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을 발굴하는 차동 사업에도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차동 사업이 망우 3동에 도입된 지난해는 65세와 70세를 맞은 노인 또는 혼자 사는 노인만이 전수방문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함께 산 모녀는 그 대상에 오르지 못했던 거죠. 네, 이 차동 사업이라고 하면 찾아가는 동사무소 사업을 말하는 건데 주변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계속해서 남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계속해서 또 이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에도 또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었죠? 네, 지난 1월 24일 서울 화곡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47살 A씨와 부인 그리고 10대 자녀 2명이 집안에서 숨져 있는 것을 외출하고 귀가한 A씨의 어머니가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내부가 정돈돼 있고 외부 침입 흔적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이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떨까요? 실제로 이렇게 빈곤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사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사람은 최근 줄고 있지만 빈곤 때문에 삶을 버리는 이들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전체 자살자는 2014년 1만 4천여 명에서 2017년에는 1만 2천여 명으로 줄어들었는데요. 공동체나 국가 지원 시스템에서 배제된 채 빈곤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은 같은 기간 2,900명에서 3,100명으로 되레 10%가 늘었습니다. 네.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족들이 또 계속해서 나타나다 보니까 지난 2014년 2월에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또 안타까운 선택을 한 송파 세모녀 사건이 떠오릅니다. 앞서 살펴본 이 중랑구 모녀 사건과 비슷한 면이 참 많죠? 네, 맞습니다. 중랑구 모녀의 비극은 5년 전인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단독주택 지하 1층에서 살던 세 모녀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송파 세모녀 사건과 닮아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의 사회보장 체계에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살다가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숨진 채로 발견돼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정말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이었죠. 서울 송파구에 살던 세 모녀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2014년 2월이었습니다. 동반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후에 또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서 도움을 주자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그래서 관련 법도 등장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사회보장급여와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급에 관한 법 등이 2014년 말 통과되었는데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에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찾은 이들에 대한 정부의 복지 지원율이 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 발굴 후에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건가요? 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따른 지원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찾아낸 발굴 후보자는 80만 6,07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지 사각지대 발굴 후보자 약 80만 명 가운데 정부와 민간으로부터 실제 지원을 받게 된 이는 24.2%인 약 19만 5,258명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진짜 얼마 안 되네요. 근데 이제 정부와 민간 지원을 합쳐도 이렇게 얼마 안 되는데 나눠서 보면 또 어떨까요? 예, 복지 사각지대에 속해 있다가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 정부보다 민간 서비스 의존도가 늘었는데요. 민간 서비스 비중은 2015년 23.6%에서 2018년 7월 49.1%로 높아졌습니다. 네. 자, 송파 세모녀 사건 뒤 정부가 뒤늦게 구축한 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발굴 후보자는 많은데 정작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습니다. 또 민간 의존도가 더 높고요. 자, 그렇다면 정부 시스템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좀 짚어볼까요?
복지부는 발굴 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때 복지 서비스를 신청 및 수급한 적이 없는 위기 가구도 고르게 발굴해야 하지만 복지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 정보를 포함해 위기 가구를 발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복지 서비스를 수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 위주로 편중되는 결과를 낳았는데요. 그래서 감사원이 소득 인정액 정보 유무가 위기 가구 발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소득 인정액 정보 제외 시 수급 이력이 없는 가구의 발굴 비중은 2.3%에서 22.1%로 10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데 이제 송파 세모녀와 또 중랑구 모녀처럼 수급 이력이 없는 사람이 꼭 발굴해야 할 가구인데요. 이런 식이라면 위기 가구가 발견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또 드러나게 되는 겁니까? 건강보험료 판정 기준이 소득과 재산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문제도 확인됐는데요. 감사원에서 건강보험료 판정 기준이 차상위 계층을 제대로 선별하는지 분석한 결과를 보면 건강보험료 판정 기준을 통해 1,028만 명이 차상위 계층으로 산출됐고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산출된 144만 명보다 7배 규모로 과다합니다. 또 2억 원 이상 부동산 최고 1,530억 원을 보유한 35만 가구도 10.5%로 대상에 포함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뭐 평가 과정에서 재산과 소득은 이게 꼭 필수로 확인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뭐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도 이게 혜택이 또 갈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된 85만 명이 건강보험료 판정 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선정되는지 모의 판정해 본 결과 46.5%에 해당하는 39만 명은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정되는 등 복지재정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네. 자,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중앙정부가 나섰지만 사실 허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자체는 어떤 노력들을 또 기울이고 있는지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건이 발생한 서울시가 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네, 서울시는 지난 2014년 서울 송파구 지하주택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세모녀가 숨진 이후 생계가 어려운 가정을 발굴하는 찾아가는 동사무소, 일명 찻동 서비스를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찻동 서비스는 정기적인 소득 없이 고시원, 쪽방촌 등 열악한 환경에 살면서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은둔 취약계층을 찾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찾아가는 동사무소 서비스가 2015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중랑구 모녀는 이 찻동 서비스 대상에도 사실 오르지 못했죠. 네, 지자체 희망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보니 중랑구 모녀처럼 은둔 취약계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녀가 살던 중랑구 망우동의 경우 2018년 5월부터 찻동 서비스가 시행돼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랑구는 2017년 5월부터 4개 동에 한해서 선제적으로 찻동 서비스를 시행했지만 망우동은 이 4개 동에 포함되지 못했고 결국 2018년 7월부터 서비스가 시행된 겁니다. 네. 이 중랑구 모녀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찻동 사업의 방문 기준 중에 어느 하나 만족을 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는데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중랑구청에서 입장을 내오는 게 있죠. 네, 중랑구청은 두 모녀가 이웃과 워낙에 왕래가 적어서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도 위기가정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향후 전수 방문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는데요. 자, 그러려면 해당 지자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뭐 계획이라든지 방안이 좀 나왔을까요? 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장 등 주민대표를 활용해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을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할 방침을 내어놓고 가족과 같이 살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가구까지도 현장 조사를 벌여서 이번 사건 모녀처럼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없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게 계획이나 방침에만 그치지 말고 실행까지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사실은 이런 사건들이 지자체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건강보험료를 냈는지, 취업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등 공단과 자료 교환을 하는 것도 정보보호법상 제한이 있어서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를 발굴하지 못한다고 지자체만 비판하기에는 신청주의식 복지제도 한계가 크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웃과의 왕래가 좀 전혀 없었다라는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모녀가 사회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숨진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이웃과의 단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습니까? 네, 이들의 죽음이 안타까운 건 우리 모두의 무관심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점 때문입니다. 모녀는 10평 남짓한 월세방에서 15년을 살았지만 동네에서 이들을 잘 아는 주민들은 없었다는 점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주변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줬더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드는데요. 실제로 이 주변의 관심이 일가족을 살린 사례도 있죠. 네, 얼마 전 경기도 부천에서는 60대 마트 주인의 시의적절한 신고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한 단골 손님 일가족을 살린 일이 있었습니다. 마트를 운영하는 주인은 평소보다 낯빛이 어두운 데다 번개탄 4잔을 사러 온 40대, 50대 부부를 보고 불길한 생각을 떨치지 못했고 부인과 운원 후에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마트 포인트 적립을 위해 컴퓨터에 저장해둔 부부의 집 주소를 경찰에 알려주었기 때문에 경찰과 119 구조대는 집 내부에서 쓰러져 있는 부부와 9살 딸 등 일가족 3명을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앞으로는 반복되지 않도록 좀 주변을 돌아보면서 관심을 가지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지금까지 국기뉴스 지영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